글쓰기로 월 2천만 원 매출을 낸 1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뉴스레터 기반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씨님인데요. 안정적인 대기업을 퇴사하고 창업에 뛰어든 배경,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방향성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짧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씨의 프로덕트 레터를 쓰고 있는 메인 작가 조씨입니다. 네, 저는 SK텔레콤이라는 회사를 7년 동안 다니다가 퇴사를 한 13년 차 직장인이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해서 앱이나 웹, 모바일 같은 것들을 주로 만드는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그쪽 일은 제 별도로 제가 스타트업과 함께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고 있고, 제 현재 메인 잡은 조씨의 프로덕트 레터와 함께 그 1인 창업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솔로프리너라는 커뮤니티로 글쓰기 관련된 챌린지 이런 것들 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모두가 궁금해하는 포인트인데, 네네. 직장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직장생활 좀 이직을 많이 했지만 네. 좀 길게 했고, 창업을 이제 생각을 안 했다가 창업을 저는 한 케이스인데, 네.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창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긴 직장생활을 함에도 내가 네. 창업을 하게 된 좀 계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원래는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정년까지 다닐 만한 되게 좋은 회사였었어요. SK텔레콤이라는 회사는 황제 같은 회사이긴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가고 싶었던 회사. 그렇죠. 그 연봉도 따박따박 나오고 복지 좋고 또 정년도 보장되는 느낌이 있고 노조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인데, 그 회사를 왜 굳이 나왔냐라 생각을 하면은 일단 저는 변화가 하고 싶었어서 그것도 크게 있었어요. 변화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일단 나가는 분들이 부러웠어요. 오히려 반대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무원 같은 삶을 살지 말자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부모님이 항상 공무원을 하라고 해서 오히려 반발 심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싫었는데 내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아이도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직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메타라고, 메타 그쵸. 혹은 그랩, 뭐 유니티, 뭐 구글 이런 데 막 면접도 보고 외국계 기업을 가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됐고, 그러는 찰나에 한 외국계 스타트업이랑 파트타이머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꿈은, 저는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들이 약간 실리콘밸리의 어떤 열망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열망을 채우고 싶어서 영어를 잘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럴 기회가 생긴 거예요. 2022년 12월쯤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외국계 기업 한 개랑 일을 하고, 그 다음 회사도 외국계 기업이랑 또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영어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도 일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저는 본업보다 오히려 마음이 이쪽으로 더 가게 된 그런 경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드 잡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 개를 더 할 수 있겠네, 그리고 한 개 또 더 할 수 있겠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랜서로 내가 굳이 그 정규직이라는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고도 이런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그때 처음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레터라는 거를 써보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뉴스레터였는데, 저는 그 포인트가 딱 궁금한데, 네. 그 컨셉의 뉴스레터를 해야겠다고 좀 결심을 한 포인트가 있었나요? 뉴스레터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는 언섹시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로 레니의 뉴스레터라는 것도 구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쪽의 뉴스레터를 접하다 보니까 막 가슴도 되게 두근거리고 너무 저한테는 많은 영감을 주더라고요. 막 생각보다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너무 몰랐던 제 자신이 좀 개탄스럽기도 했었고, 쓰다 보니까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사람들을 한번 모으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그 출발이었고, 생각보다 처음부터 좀 잘 됐었어요. 첫 뉴스레터는 그 에어비앤비의 CEO 브라이언 체스키에 관련된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 글부터 사람들 반응이 꽤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가능성이 좀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나서 창업 관련된 뉴스레터라든지 이제 그 1인 창업
관련된 내용,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디자인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계속 시장에 내보이면서 테스트를 해보았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고 또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접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1인 창업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쓰고 나니까 구독자가 그래도 꽤 빨리 모였어요. 한 50일 정도 만에 거의 1000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 구독자 모이는 쓰보고 와 네. 정말 부럽다. 너무 잘하신다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이게 네. 디자이너시면은 네. 내가 정체성이 어쨌든 디자이너니까 디자인과 관련된 콘텐츠만 해야지 약간 이렇게 좀 빠지시는 경향이 좀 많으신데 맞아요. 그런 게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의외 포인트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콘텐츠 다변화를 일부러 그렇게 하시면서 핏을 맞춰 가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 디자이너인데 왜 디자인 일을 안 해? 그리고 왜 뭐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창업 관련된 이야기를 너가 왜 하는 거야?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데 근데 저는 반대로 경계가 사실 왜 중요한 거죠?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제가 물론 당연히 디자인 일을 13년 동안 오랫동안 했었고 그쪽에 조예도 어느 정도 좀 있지만 요즘 시대의 상위 10% 안에 드는 디자이너들의 트렌드는 디자인만 잘하자가 아니에요. 제품을 잘 만들자, 사업을 더 많이 잘 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더 많이 바라봐야 된다 쪽으로 이미 빠진 상태예요. 그런 역량이 없으면 오히려 디자이너로서 또 이제 경쟁에서 뒤처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창업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디자이너들이 살아남는 그 구조가 되었어요. 또 특히 지금 또 AI 시대이기도 하고 그쵸. 피그마 AI가 디자인을 해주는 시대고 그리고 웬만한 이미지는 다 이제 미니저딩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디자이너들은 기획력, 사업에 관련된 조회 그리고 어느 정도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는 분석 능력, 그러니까 PM의 능력도 있어야 되는 사회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그쪽에 더 무게를 두던 찰나였던 것이고 제가 바라보는 모든 그 관점들은 사업이 어떻게 하면 더 디자이너로서 잘 될 수가 있고 제품은 어떻게 잘 만들고 운영은 어떻게 잘하지 쪽으로 빠지게 됐었던 것이죠. 그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뉴스레터에 녹아들게 된 것이죠. 제가 그 시작하는 포인트에서 어쨌든 완전히 독립을 하기보다 여러 네. 테스트를 하신 것 같은데 뉴스레터 맞아요. 오디언스 구독자도 모으고 맞아요. 이제 외주 이제 프리랜서처럼 이제 하시면서 맞아요. 이렇게 해보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만 아이가 있고 이게 어쨌든 해왔던 간성과 그리고 내가 완전히 독립해서 했을 때 오는 네. 불안감이 솔로면 사실 상관없는데 그럼요. 이게 어쨌든 가족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네. 결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째로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사업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게 된 계기가 많이 있었어요. 2023년에. 첫째로 파트타이머로서 스타트업과 일을 해보면서 제가 써머리라고 하는 유튜브 요약 앱을 만들었거든요. 모바일 앱인데 유튜브 주소를 입력하면 곧바로 블로그 형태로 만들어주는 앱이었었어요. 사실 저는 그 앱을 쓰고 있었는데 예. 그걸 만드셨다고 하니까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맞아요. 이 제로부터 원까지 만든 경험을 해보면서 창업이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었네? 라는 것을 경험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랜딩 페이지를 먼저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팔리나 안 팔리나 한번 구글 혹은 이제 메타 광고를 돌려보자. 인스타그램 혹은 뭐 이런 데다 광고를 한번 돌려본 거죠. 근데 그 랜딩 페이지를 사람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100명이 들어오면 한 10명 정도가 신청을 해주시는 꽤 좋은 서비스였던 것이고 그 와중에 유료 결제를 하시는 분들도 제품이 없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보다 보니 생각보다 이게 시장의 제품을 테스트하고 내놓는 건 어렵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빠르게 수익화가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 파트타이머로서의 경험이 저를 창업가로서 바꿔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한 부분이 첫 번째였고 뉴스레터를 하면서 이제 구독자가 모이다 보니까 빠르게 수익화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었죠. 사실 몰랐어요. 1000명 정도쯤 되면 수익화를 해봐야지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랜딩 페이지를 제가 예전에 만들어보고 런칭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순수하게 제 뉴스레터의 랜딩 페이지를 런칭해보고 수익화를 해본 경험은 제로였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뭐 5명이나 할까? 10명이나 할까? 너무 10명 정도만 해도 좋겠다. 근데 5명 미만 하면 폐강해야지 이 생각했었는데
뭐 순식간에 막 60명이 차는 거예요. 와. 이틀인가 3일 만에. 와.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 그래서 가능성이 있구나. 이쪽 사업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해보자라고 좀 집중을 하게 됐었을 때, 이제 아내한테 제가 말을 했었죠. 아, 나 지금 디자인 파트타임도 하고 있고, 솔로프리너라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사실 이제 다른 커리어를 가고 싶어 라고 아내랑 밤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해줬죠. 오빠는 이제 나갈 준비가 된 것 같아. 그 얘기 한마디에 이제 삘이 꽂혔죠. 그러고 거기에 더해서 12월쯤 연말 평가가 있었는데 팀장님이 이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뉴스레터를 쓰시는 거를 팀원들이 다 알고 있다 이제. 그런데 좀 자중하는 게 어떻겠냐.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길래 이 정규직 이거를 그만두어서까지 가치가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뉴스레터였던 것 같아요. 당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왜냐면 제 인생이 확확 바뀌거든요. 글 쓰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네버슬립과 인터뷰도 하게 되고, 네네. 그리고 이오플래닛에서 책 출간 제안도 받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DM을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모로 내가 앞으로 이 길로 나아가는 게 맞겠구나. 운이 어쩌면 나한테 어느 정도 흘러 들어온 것도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심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저는 좀 그게 이제 사실 그 다음 포인트에서는 이제 실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디언스 모아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의 그 프로그램에, 유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이제 했는데 이게 예상과 달리 다른 점도 있을 것이고, 네, 이제 네. 예상대로 뭐 흘러갔던 것도 있을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제일 좀 힘들었던 게 어떤 부분이세요? 일단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이 힘들었는데 이제 저는 코호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챌린지를 딱 하는 느낌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 외에 랩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멤버십 프로그램인데 월 정기 결제를 하면서 저랑 같이 꾸준히 같이 성장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게 이제 그 다음 상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등록을 하시는 분께서 나갈 때가 사실 저는 그게 약간 가장 타격이 커요. 왜냐면 코호트 딱 한 번 하고 그냥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서로 이제 헤어질 명분이 되는 건 괜찮은데 등록을 정기 결제하신 분께서 오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진짜 잘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냥 이제 배울 게 없네 하고 이제 가시는 분들을 딱 보면서 이게 그때가 좀 가장 멘탈이 좀 안 좋았을 때 같아요. 사람이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한지라 어느 정도는 관계에 대한 어떤 묻어남 같은 것들을 많이 키워왔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그 같은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는 늙었는데 이제 확 가시는 걸 보니까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뒤로부터는 그냥 그것도 욕심을 버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왜냐면 언젠가는 다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실 것이고 유료 멤버십이니까 사실은 그죠? 그리고 본인이 삶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내가 갑자기 1인 창업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신호가 보여요. 이제 가실 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규 프로그램 7월을 딱 준비했습니다 라고 딱 발표하면 안 들어오신다든지 DM을 보내면 한 3일 뒤에 답변을 보내신다든지 이런 식의 그 전조현상이 좀 네네네. 전조현상 파악을 하고 이분은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한 뒤에는 이제 나름대로 학습을 통해 멘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봤는데 이제 디자인 외주도 하시고 네. 또 운영을 하셨는데 네. 지금은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혹시 수입원의 구조가 좀 달라지셨나요? 그렇죠. 디자인 외주를 원래 2개 회사랑 하고 있었는데 그걸 잠깐 홀딩했어요. 최근에는. 왜냐면 제가 솔로프리너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3개가 있어요. 멤버십 포함해서. 근데 그거 3개를 병행하고 외주 2개를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시스템이 없으니까. 아직은 초기 사업가라서 이게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내가 매일 여기 잡일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뭐 결제가 들어온다든가 CS라든가 이런 거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막 5시간, 6시간 막 만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디자인 쪽으로 조금 저가 떨어지는 것도 눈에 보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가 잠시 이쪽에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뭐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또 같이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한 지금 거의 2달 정도는 잠깐 홀딩이 된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시스템을 다듬어 놓고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또 다시 디자인을 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디자인을 제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가 쪽으로 점점 제 마인드가 변모하다 보니까 노동을 내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오히려 이제는 응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에이전시를 또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저의 과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지금 화두가 거의 시스템인 것 같은데. 맞아요. 어쨌든 그 디자인, 저는 좀 의외 포인트였던 게 네. 디자인은 약간 내려놓으셨나?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완전히 그건 또 아니시네요. 어쨌든 이걸 사업의 형태로 가져갈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건 저의 뿌리와 마찬가지라서요. 사실 저는 중학교생 때부터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웹 디자인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직접 홈페이지도 만들고 했었는데, 대학교 때 살짝 뭐 방황을 했어요. 약간 국제기구를 가볼까 막 이렇게 이런 방황을 살짝 해가지고, 제 링크드인 경력의 맨 밑에 보시면 유엔에서 인턴을 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런 방황의 시기가 잠깐 있었는데, 잠깐 그것을 한번 찍어 먹어봤을 때, 아, 내가 갈 곳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고 접었고, 디자인으로 쭉 다시 커리어를 만들어 왔었던 상태라서, 저는 앞으로 디자인을 계속 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김봉진 대표님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 배민 같은 경우도. 네네네. 그리고 조수용 대표님이라고 그 카카오 대표를 하셨던, 매거진 B 만드셨던 네네네. 분이 계신데, 그분들도 아직도 스스로를 디자이너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업가이신데. 그리고 브라이언 체스키도 난 아직 디자이너야 라고 말을 해요. 그 에어비앤비 네, 디자이너 출신이었군요. 저는 맞아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디자이너여도 충분히 사업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네. 약간 이걸 또 이제 작은 조직에서 네. 솔로프니즘에서 한번 또 증명을 해줄 인재가 나타났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그러면 에이전시의 형태가 일단 지금 네. 첫 번째긴 하겠네요. 첫 번째로 가장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과 또 같이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기도 하고, 또 에이전시 일이라는 게 엄청나게 고되지만은 또 않아요. 어느 정도는 그 대표랑 발도 맞추고 사업을 내가 같이 한다는 마인드로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면은 또 그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게 사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쨌든 나는 대행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또 접근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네네. 잘 못 봤거든요. 아, 어쨌든 이게 대행이라는 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네, 있으니까 네, 이게 익숙해지면 사실 적당히 하다가 그냥 넘기는 맞아요. 이런 관성이 좀 젖어지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인드로 진짜 만족시켰을 때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히 뒷단가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요구를 했을 때 응당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또 만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정도를 올렸어요, 월급으로. 저는 월 구독제로 디자이너, 제 디자인 탤런트를 빌려드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월급도 올렸던 타입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클라이언트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일단. 저는 구독제에서는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주나 어떤 대행업은 클라이언트를 자주 바꾸는 일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맞아요.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나랑 핏이 맞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니까 계속 단건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 구조에서는 너무 힘들고, 사실 구독제가 너무 좋은 게 이제 한 번 계약이 되게 되면은 리텐션이 계속 있으니까 한 달 끝나면은 그 다음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또 좋고, 또 대표를 잘 만나면 배울 게 너무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저도 사실은 그 좀 골라가면서 일을 해요. 최근에 뭐 한 회사랑도 일을 했는데 거기랑 안 맞아서 빠르게 헤어졌고, 그런데 저랑 같이 꾸준히 오랫동안 일하실 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드리기는 하죠. 약간 여기 디자이너시거나 마케터이시거나 네. 이제 하고 계신데 이렇게 구독제로 이렇게 염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요즘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미 성 경험을 하신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네, 때 네. 클라이언트를 어떤 기준으로 조시님은 보고
나랑 핏이 맞을지 판단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람과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면은 제일 파악하기 쉬운 정보는 어디냐면 이 회사의 위키예요. 그러니까 위키를 뭐 요즘 노션이라든지 아니면 채용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되게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잘했다라는 것은 인재를 모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채용 공고를 딱 봤는데 굉장히 대충 써 있고 뭔가 안 되어 있는, 뭔가 뭐 부족해 보이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랑은 저는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전에 일했던 비브릿지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공개된 위키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충실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없었고 그랬을 때 한 번에 또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확 들기 시작했고 그분이랑 어떻게든 이제 만나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잘 정리가 됐을 때 만나도 그렇게 정리된 느낌이 사람한테도 풍겨져 나오는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왜냐하면 사업가시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사업을 하고 운영하고 직원 관리하고 뭐 판매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내 시간을 따로 들여서 인재를 모시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깊이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남다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럼 그런 분들은 만났을 때도 굉장히 심층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고 심지어 프리랜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 조직에 왔을 때 핏이 맞을까 안 맞을까도 정말 고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묻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시기 전에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진짜 다 한번 수집을 해보시고 판단해보셔라. 이 사람이 나랑 일할 만한 사람인지 라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서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조시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지 이걸 또 협의를 봐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할 것 같은 게 그냥 생각만 해보면 그쪽에도 디자이너가 있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도 나름의 곤조가 있을 텐데 외부 디자이너 이제 경력직이라고 하지만 와서 협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디자이너들이 기존에 약간 텃세는 아니지만 그래 너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뭐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하는 게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역할에 대한 분담이랑 실제로 업무할 때 그렇게 약간의 긴장감이라고 해요. 서로 친해지기 전에 오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보통 저를 부르는 회사들은 시니어가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일단 저는 포지션 자체가 시니어잖아요. 그리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들도 디자인 자체의 시스템을 만드는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 경험이 있고 그것을 이제 팔아보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실 실력이 가장 중요해요. 뭐든지 그렇죠. 다. 근데 어느 정도는 저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주니어 디자이너들이 계신데 저는 경력이 높은 시니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주먹구구식으로 버전업을 하면서 디자인을 이렇게 계속 파편화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일을 좀 더 앞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그래도 모듈화 그러니까 패키지화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그거를 이제 CEO랑 다이렉터로 얘기를 하고 전 이렇게 저희가 업무 방향을 가지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CEO 분께서 대신 말씀을 주시고 저도 이제 그 주니어 디자이너가 계신다고 하면은 양해를 구하고 그 일을 제가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제가 맡겨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맡겨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포지션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조율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텃세가 사실은 있는 경우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디자이너를 많은 스타트업들이 고용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있어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줄 수가 없고 그리고 대부분 신입이나 아니면 5년 이하의 경력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되게 성장하고 싶어 하세요. 더. 그러니까 디자이너분들 같은 경우에 또 대기업을 또 많이 가고 싶어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스타트업에 또 가서 빠르게 내가 디자이너로서 역량을 증명하고 싶어라는 욕구가 되게 꽉꽉 차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또 시니어 분들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을 기회가 많이 없으니 오히려 제가 여기서 붙어 있으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순환 같은 기능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시장의 상황이랑 딱 맞아 떨어지네요. 지금 이제 이 시간에 나누는 주제가 거의 시스템이 거의 메인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지금. 그렇구나. 왜냐면 저는 최근에 네. 이제 매니저분을 채용하셨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커뮤니티를 이제 운영하시는데 맞아요. 네. 일단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한데 사실 채용을 할 때 저도 막 예전 회사 있을 때 팀빌딩 하면서 채용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네네. 그냥 사람을 바꾸는 거는 정말 그냥 힘든 일이고 맞아요. 그거는 거의 그냥 나의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고 맞아요. 애초에 너무 잘 뽑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좀 잘 선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으셨는지랑 그리고 업무를 어떻게 위임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일 수 있는데 이제 솔로프리너 커뮤니티를 운영하지만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씨님의 이제 임직원이 된 입장에서는 예. 약간 이 콘텐츠를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좀 딴 생각 들 텐데 예. 그럼 고용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약간 이게 궁금하거든요. 직원의 예. 입장에서는 딴 생각 들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당하신 말씀이 맞고 그래서 저는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어요. 일단 프리랜서 계약이고 구독제 계약 비슷하게 했고 두 번째로 레브뉴 쉐어 개념으로 했어요. 10%를 지금 제가 드리거든요. 10%? 네, 제 매출에. 근데 사실 그게 월급으로 따지면 엄청 많진 않아요. 근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쵸. 제가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하고 판매가 많이 될수록 그분도 많이 가져가시는 구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등록하는 게 그분한테도 중요한 KPI가 되는 그럼요. 거예요. 리텐션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이탈하는 것도 그분의 몫이 되는 거죠. 이탈 막는 거. 그렇고 세 번째로 매출 비례 연동제라는 거를 더 추가로 적용한 건 1,000만 원까지는 10%, 2천만 원 넘어가면은 11.5%, 그리고 3천만 원 넘어가면은 13% 이런 식으로 구간제를 또 구간제를 설정하셨네요. 네네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드린 상태에서 저희 커뮤니티 내부에 채용 공고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8분 정도가 지원을 먼저 해주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1인 기업을 정말 잘 운영하고 계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저는 뽑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왜냐면 C레벨이잖아요. 같은 대표 레벨에 계신 분을 내가 마치 잡일을 많이 드리고 위임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하기에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판단이었는데 반대로 또 고민한 거는 이분은 또 우리가 같이 일을 한다면 조직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항상 염두에 두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핏한 사람을 갈 것인가, 좀 더 되게 큰 그림을 본 사람을 갈 것인가. 근데 결국은 핏한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이분도 대기업에서 운영 일을 좀 하셨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경력이 이제 아이를 낳고 출산하시느라 단절이 되신 상태였던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하게 됐어요. 결국은. 근데 너무 일을 잘하시고 또 제가 사실 변수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1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서 매일매일 새롭게 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 항상 밤마다 열심히 일해주시고 정리해서 아침마다 딱 보고서 주시고 하는 게 되게 좋았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가이드를 주셨나요? 가이드를 100% 다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그거를 먼저 보여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무를 죄다 나열을 했어요. A부터 Z까지. 다 세보니까 58개 정도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제가 반복적으로 한 업무가 심지어. 네, 58개 정도 되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콘텐츠 뉴스레터 쓰고, 마케팅하고, 올리고, 아니면 이제 사람 모집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구분 지어서 이렇게 싹 다 구분 지었죠. 그래서 다 지어놓고, 이거는 위임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를 다 썼어요. 그게 사실 저도 컨설팅 할 때 네. 제가 이렇게 대표님들한테 요청드리는 일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업무를 일단 다 나열을 해야 이걸 어떻게 구조화를 하든 할 텐데, 네. 시각화를 하든 할 텐데, 네네. 거기서 시작인데 그거를 너무 직감적으로 잘 하셨네요. 이렇게 화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화면은 못 보여주겠지만 어쨌든 그 일을 전체 나열을 하고 하나 이렇게 이게 이제 매주 혹은 매달 하실 일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아직은 제가 라이브로 다 알려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녹화를 뜨지 않고 문서를 쓰지 않고 그냥 제가 어떤 일이고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고 라는 것을 매일 그냥 학습하듯이 이렇게 시켰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녹화를 떴었어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진짜 빠삭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직은 제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채용을 하고 나서 좀 기대하는 바를 좀 퍼센티지로 표현하면 지금 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시나요? 채용을 하고 나서요 60% 정도인 것 같아요 당장은. 40%는 아직 저도 고민인 게 저는 제 시간을 확보하려고 사람을 채용한 것도 있어요. 1인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최근에 깨달은 건 시스템과 판매더라고요. 판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세일즈.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판매 잘하시는 1인 창업가는 공여사님, 공여사들 이걸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판매를 제일 중요시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분의 시스템을 보면서 많이 깨달은 게 광고 많이 하시고 일단 두 번째로 매일매일 그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시고 그리고 모든 판매 루트가 다 디지털 제품이에요. 다 자기가 일을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만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객단가도 어느 정도 좀 있으면서 그거를 계속 판매하고 돌아가려면은 내가 어쨌든 그쪽에 집중을 해야만 사업이 계속 성장하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시스템화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공여사들 그분께 많이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디지털 제품을 또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당연히 있는데 그거는 당장은 제가 판매할 만한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어트 프로그램 팔고 있고 멤버십 팔고 있는데 사실 저는 멤버십을 좀 더 많이 판매하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어제 내놓은 뉴스레터가 잭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의 뉴스레터인데 저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AI 자동화 커뮤니티로 2달 만에 1,500명을 모았어요. 월 $50짜리를. 그러면 하나로 계산해보면 1억 40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근데 그게 반복 매출인데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유튜브에다가 자동화 관련된 유튜브를 올리고 자신의 커뮤니티에만 가입시키는 굉장히 심플한 퍼널인데 그것만으로 그렇게 빠르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시장의 마켓핏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되게 로열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롱폼 콘텐츠이기 때문에 또 그렇거든요. 굉장히 긴 내용을 이 사람의 영상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가면서 이걸 내가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거를 더 배우고 싶으니까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계속 하고 싶고 이런 쪽에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 것 같고 그게 또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1인 사업가들한테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리텐션 비즈니스, 멤버십 비즈니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제일 고민이 뭐냐면 다음 달 매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요. 다음 달 매출. 그러니까 조정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 단건으로 계속 프리랜서 일을 하고 아니면 저처럼 코어트를 계속 한 달마다 새롭게 열고 이런 게 피곤해요. 너무 소모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멤버십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계속 그분들이 여기서 잘 활동을 해주신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비즈니스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사스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어떤 쪽에 리소스가 좀 많이 들어가세요? 커뮤니티 운영하시는데? 일단 프로그램을 새롭게 매달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게 생각보다 교육 비즈니스와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트를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챌린지 느낌으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제품 만들어보고 수익화 테스트 해봐요 라고 같이 해서 만든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게 왜 강의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강의 안 열어주세요? 이걸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난 교육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하다가 불만이 쌓여가니까 3기부터 강의를 한번 하고 그분들과 1대1 컨설팅 느낌으로 커피챗을 전부 다 해봤어요. 와. 근데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결국 원했던 거는 그렇게 좀 접점을 조신과의 접점이었던 거예요? 접점도 접점인데 이제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것도 있고 휴먼 터치가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이기는 한데 저랑의 유대관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유대관계라는 것들을 잘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들을 옆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계속 살갑게 막 만들어주고 하는 게 커뮤니티 매니저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교육 비즈니스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좀 중요한데 힘든 거는 매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만들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빨리 진료해요. 그렇죠. 네, 교육 비즈니스와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한 달 정도 하면은 처음에는 특이하게 멤버십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이 첫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뭐 AI 스터디 일기 시작할게요 하면은 첫 주엔 다 들어와요. 근데 2주차부터 30% 깎이고 3주차부터 또 30% 깎이고 그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웃긴 건 뭐냐면 그 똑같으신 분들이 자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요이 땅 하면은 첫 주에 다 들어와.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분들이 봤다는 것이고 신청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리텐션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기획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최근에 알았던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만들었던 건 3개였어요. 첫 번째는 매주 하나씩 라이브 강의를 외부 연사로부터 섭외한다. 그거가 정말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선우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중에 섭외를 할 예정이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만나는 분들을 다 섭외를 해서 어쨌든 한 달에 최대한 3번이나 4번은 연단에 올린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배워갈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스터디를 최대한 많이 만든다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진행하지 않지만 스터디장들을 다 선임해가지고 그분들이 골라서 스터디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가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지금 12개예요. 그러면 그 스터디를 운영하는 장은 또 멤버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소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멤버에 대한 그 스터디 장은 조시님이 이렇게 선정을 하시나요? 네, 제가 연락을 드리고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돈을 내지 마세요. 알아주세요. 대신에 스터디장을 해주시면 제가 그 컨트리뷰터 자격으로 어쨌든 이 랩을 계속 유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쪽으로. 그러면 충분히 동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너무 잘 설계하셨는데.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는 콘텐츠인데 이제 고퀄리티 콘텐츠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외에 있는 1인 창업가들의 뉴스레터를 자동화해서 매일 뿌려주고 있어요. 그 활용해가지고 네네. 뉴스레터 콘텐츠가 하나 이렇게 소싱이 되면은 그거 그 클로드가 번역을 해가지고 노션에 딱 이렇게 만들어서 슬랙에 뿌린다. 이 시나리오가 매일 돌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슈의 칼럼이라는 거를 씁니다. 그거는 여기 안에서만 네, 안에서만 공유를 하는 제 사업 일기 같은 것 써서 보여드리는 거죠. 회고라든지 네, 느꼈던 이런 감정이나 생각들 맞습니다. 공유를 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제 사업 매출 현황도 다 공유를 해요. 라이브로. 와, 그거는 좀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첫째로 저는 제이 클라우스라고 하는 그 크리에이터 사이언스라는 걸 만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해외에. 네네. 근데 그분이 200명만 멤버십을 가입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한정을 둔 거네. 한정을 두었어요.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저와 같은 1인 창업가 크리에이터들 대상으로 한 200명만 가입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분이 그 200명은 대부분 다 $4,000를 내고 들어와야 돼요. 4,000달러. 4,000달러. 1년에. 1년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8억을 넘게 벌고 계시거든요. 와, 1년에. 그냥 고정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네. 연간 멤버십으로. 와. 네.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는데 그분 프로그램에 들어가 봤어요. 4,000달러를 내진 않았어요. 그 10분의 1 가격으로 찍먹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베이징 요금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들어가 봤는데 뭘 하나 이거 봤더니 월간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월간 회고가 굉장히 투명한 거예요. 매출이 다 공개돼 있어요. 와. 내가 뭘 지출했고 이번 달에 뭘 벌었고 제휴는 이걸 했고 그리고 그 다음 파트는 내 개인 삶, 내가 가정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강아지 지금 새로 입양했고 우리 아기 지금 크고 있고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해요. 와, 그럼 사생활적인 것까지 다 싹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슈퍼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팻 플린이라는 사람이 해외에 있는데 네네. 그분이 SPI라는 커뮤니티 운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커뮤니티예요. 근데 그거를 운영하시는 팻 플린이라는 분이 슈퍼팬이라는 책에서 쓴 핵심 내용은 팬이라는 것은 서사를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매일매일 활동하는 행동, 생각,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을 팬들은 좋아한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비즈니스라는 건 숙명적으로 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팬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그분들의 니즈를 얼마나 잘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리텐션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로 다루시는 콘텐츠가 해외 이제 솔로 프리너들 이렇게 네. 많이 다루고 계신데 맞아요. 혹시 조시님만의 롤 모델이 있으실까요?
저는 딱 두 사람이 롤 모델입니다. 저스틴 웰시라고 하는 전 세계 1위 링크드인 크리에이터가 롤 모델이고요. 와, 그분이 전 세계 1위인가요? 네, 전 세계 1위예요. 링크드인이라는 매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네, 70만 팔로워죠. 70만 팔로워요? 네. 와. 근데 사실 그 글로벌 레벨로 따지면 그렇게 봤을 때 보통 뭐 예를 들어 미스터 비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1억 구독자 이뤘는데 이제 1인 창업가 업계에서는 70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70만들은 대부분 다 지식 창업자 혹은 되게 한마디로 업계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층이라도 엄청 탄탄한 구독자 층인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객단가도 높고 그분들의 로열티도 좋고 또 생각보다 돈도 많이 번다. 이게 그 저스틴 웰시의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저스틴 웰시가 뭘 하냐면 주로 그 링크드인에 혹은 링크드인, X, 트위터, 스레드 이런 데에다가 하루에 2번씩 글을 올립니다. 근데 그 2번씩 올리는 글들이 주제는 거의 다 비슷해요. 다 1인 창업가로서의 삶, 어떻게 하면 일을 덜 하고 더 돈을 많이 버는지에 대한 방법. 세 번째는 그 나 자신에 대한 셀프 브랜딩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올려요. 근데 그 글들이 대충 400자 정도가 되는 글들인데 에세이 같은 글이에요. 근데 그 에세이 글에다가 이거를 더 자세히 보려면 내 롱폼으로 들어와 라는 글 링크를 항상 담습니다. 핵심은 근데 그 링크 걸면은 보통 그 스레드 하단에 링크 큰 미리 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절대 달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본문 글에 해당하는 어떤 코트, 그러니까 명언 같은 거, 자기가 예전에 좋아요 많이 받았던 뭐 되게 짧은 글 한 줄, 그거 사진을 첨부하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도 약간 나름의 해킹 해킹이죠. 요소죠. 해킹이죠.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 전반적으로 판 자체가 되게 유용한 판이구나라는 거를 알고리즘이 인식을 해요. 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군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2번 올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솔로프리너라는 뉴스레터를 이제 발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사람을 매일매일 모으고 VOD를 판매를 하죠. 링크드인을 성장시키는 방법, 콘텐츠를 매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진짜 찐 1인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MBA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VOD로 100만 원짜리를 하나 팔고 있죠. 아마 그분이 이제 올해 그걸 런칭을 했거든요. 그 마지막 MBA 프로그램을. 네네. 근데 그거를 런칭을 하기 전에 이미 30-40억을 벌고 있었어요. 1년에. 와. 근데 그걸 런칭하고 나서 아직도 한 번도 매출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100억 돌파했다. 막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 사람. 와. 그 구독자, 링크드인에 있는 구독자 층만 70만 명이고, 네. 사실 X라든지 네. 다른 채널에도 분명히 또 있을 텐데. 그거 다 합하면은 제가 알기로 140만 정도 돼요. 와. 거기서 그냥 확률적으로 뭐 몇 퍼센트 해서 결제했다 이것만 계산해도 네. 사실 가늠이 되긴 하네. 맞아요. 와. 더 존경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길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길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인 창업가들은 쉽게 내 사업을 스케일 하려고 더 넓히려고 시간을 다 뺏기고 있고 다 없앤다는 거야 라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쪽으로 빠르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해봤고 나는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방법을 알았다.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걸 만들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했고 시스템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에세이 글들을 다 보니까 너무 느낀 게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도 결국은 제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 살고 싶고 그러려고 어느 정도 퇴사한 부분도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계속 바빠지기만 하니까 그렇죠. 계속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저스틴 웰시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와, 그 사람의 골은 하루 4시간 일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까? 네. 해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의 단계까지 왔네요. 저도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크리에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이 클라우스 그 사람이 두 번째 롤 모델이에요. 그분은 사실은 초기 1000일 동안은 이전 회사의 연봉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2천만 원 벌었대요. 1000일이면 3년 정도가. 네, 3년 정도. 3년 정도는 진짜 막 그 자기도 한때 잘 나가는 대기업의 PM이었는데 그만큼의 돈을 못 벌었대요. 그래서 성과를 보여주는 게 첫 해는 나 2만 달러 벌었다.
그 다음 해에는 3만 달러 벌었다. 그 다음 해에는 5만 달러 벌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그 예전에 회사에서 받았던 10만 달러를 계속 몰파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러면서 4년 차에 갑자기 12만 달러로 풍 뛰고 5년 차에는 40만 달러로 풍 뛰고 와우. 그렇게 이제 스케일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탄탄한 팬 멤버십 프로그램 덕분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해킹 같은 전략이 하나가 더 있는 건 뭐냐면 200명을 모으잖아요. 근데 200명에서 초기 100명은 가격이 낮았어요. 근데 가격이 낮았는데 200명까지만 딱 모으니까 200명이 차잖아요. 그러면 200명 중에서 어쨌든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딱 나가면은 대기자가 있어요. 원래 여기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나 원래 이번 멤버십 프로그램이 원래 1년에 1,000달러였어. 근데 이번에 한 명이 빠졌는데 사실 지금 내가 더 잘 만들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가격을 제시하면 1,300달러야. 들어올래? 하는 거예요. 대기자한테. 그렇게 해서 업셀링을 계속 해온 거예요. 와,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사실 작년 초까지는 3,000달러였는데 지금 4,000달러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객단가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받고 있고 커뮤니티 내부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찐 1인 창업가들만 잘 모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가져가서 계속 돈을 더 잘 버는 구조를 천천히 가져간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진 좀 핵심적인 컨셉은 어떤 건가요? 그 크리에이터 사이언스는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1인 창업가들을 위한 콘텐츠만 배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았던 거기서 배웠던 주요한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 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한 플랫폼이 따로 있고 사람들을 찐으로 내 오디언스로 만들기 위한 플랫폼이 따로 있다라는 개념의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디스커버리 플랫폼이라고 해서 트위터, 뭐 스레드,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그 오디언스 빌딩 활동인 거고요. 두 번째는 뉴스레터나 팟캐스트, 그러니까 찐 팬들을 모으기 위한 플랫폼은 이걸로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디스커버리 플랫폼은 소셜미디어가 기반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내 글을 쫙 퍼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깔때기 형태로 내 뉴스레터로 구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팟캐스트나. 그래서 그 뉴스레터나 팟캐스트로 구독하신 분들을 또 내 프로그램대로 이제 자기 인도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퍼널을 설계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이름을 막 개념을 잡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게 크리에이터 사이언스의 개념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최종 깔때기로 이렇게 모인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이제 만약에 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진행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저에게 로열티가 정말 높은 거이시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깎여서 저에게까지 온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팬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 팬들을 어떻게 하면은 계속 같이 이 사람들과 내 삶을 나누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이론적인 체계를 알려주신 분이 제이 클라우스였습니다. 방금 그 개념은 사실 이게 스레드가 어떻게 다른지, 네.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다른지 사실 뭐 링크드인을 왜 해야 되는지 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그렇게 개념적으로 좀 구분해서 딱 표현하니까 확실히 네. 바로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조시님은 이 두 분의 롤모델 분 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지금은 방향을 좀 잡고 계세요? 두 분의 롤모델 중에 일단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담고 싶은 사람은 저스틴 웰시인 거고 그 두 번째로 그 비즈니스적으로 담고 싶은 분은 제이 클라우스인데 근데 저는 요즘 라이프 스타일에 좀 관심이 많기는 해요. 1인 창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게 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벌리고 맞아요. 더 돈을 어떻게 많이 벌지? 이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저는 최근까지 그게 가장 고민 포인트였었어요. 나도 스파르타 코딩 클럽처럼 막 라이브 강의 같은 거라는 거 막 많이 열어가지고 코드 막 N개로 돌려서 이런 기업을 만들까? 나도 연매출 200억 하는 기업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그 좀 더 고민을
새롭게 하게 된 건 뭐냐면 저스틴 웰시처럼 살고 싶지 않은가 난 결국 근 몇 년 동안은 그러니까 나중에 스케일은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치고 지금은 아이한테 집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서 저스틴 웰시 스타일의 라이프를 살려면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하는 형태는 어떻게 만들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4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그게 다들 궁금하실 거잖아요. 첫째는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매일 디스커버리 플랫폼 그러니까 스레드나 링크드인에 저는 매일 글을 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글을 올리고 계속 팔로우를 모으고 그분들에게 나를 표출하는 거예요. 노출하고 그러면서 계속 뉴스레터에 가입을 유도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왜냐하면 뉴스레터에 구독을 하시면은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메일이라는 개인정보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들과 계속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뉴스레터를 어느 정도 뉴스레터로 사람들을 모으게 된다 하시면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멤버십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제 제가 뿌리고 공유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빌딩을 하고 있고 멤버십에만 앞으로만 더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멤버십에 왜 집중하려고 하냐면 그 4시간 동안 2시간은 글을 쓰고 2시간은 운영을 하고 싶다가 이제 저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좀 만드시는 사실 시스템을 계속 빌드업을 이제 해가는 맞아요. 과정인데 맞아요.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일단 사수가 없고 영원히 사수가 없어요. 네.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죠. 고민이 많은데 그리고 나눌 사람도 그렇게 엄청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물론 제가 1인 창업가들의 모임을 만들기 때문에 그분들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저만의 특화된 고민이잖아요. 예를 들어 멤버십을 어떻게 하면은 시스템 빌딩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면 저는 그 검색을 한다든지 인터뷰 보면서 꾸역꾸역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이제 그거 같아요. 성장을 할까 내가 과연? 이게 어떤 그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멤버십 프로그램에 70명 계세요. 저한테 이제 주기적으로 월 7만 원을 결제하시는 분이 그렇게 계신데 올해 목표는 사실 100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달성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다 끌고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매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지 이 일이 지속 가능할까? 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이거를 이제 수익 모델을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가서 네. 어쨌든 이 리텐션이라든지 이런 네. 걸 큰 걱정 없이 계속 늘려가는 이걸 좀 제일 큰 목표라고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이 벌고 싶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뭐 남들은 뭐 월 1억을 찍는다 아니면 뭐 월 10억을 찍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전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돈을 벌어서 뭐 하나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벌면 좋죠. 근데 뭐 지금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과분한 건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로 대기업에서 다녔던 월급보다는 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얘기가 있어요. 많은 대기업에 있는 오너들의 증손주라든가 자녀들이 최대 한 달치 많이 쓰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그 총계가 있대요. 가늠하기로는 그래도 백화점 가서 VIP니까 막 쓰고 막 이런 금액 생각하면 최소 1000에서 2000 되지 않을까? 그럼요. 3천만 원이랍니다. 3천만 원. 월 3천만 원. 그 정도를 쓴다고 해요. 그분들도 그 이상을 쓰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식 창업자로서 1인 창업자로서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월 3천을 번다. 너무 꿈 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너무 꿈 같은 이야기죠. 그죠? 누군가 다 꿈 같은 얘기일 거고 그 정도 이상도 필요는 없죠. 사실 3천만 원이라 하면 부모님 부양도 할 수 있지, 내 자식도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줄 수 있지. 맞아요. 좋잖아요. 그 정도 금액이 저는 목표예요. 사실은 그냥 어느 정도는 그게 한 2, 3년 내로는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꾸준히만 이 일을 한다면 그게 제가 생각하는 목표이자 지향점인 것이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일을 아예 놓지는 않는 게 저의 또 목표이기는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조씨님께서 혹시 하고 싶은데 말씀 못 나누셨거나 약간 이런 이야기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일단 지금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게 1인 창업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뭐 퇴사를 준비를 하신다든가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것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쓰셔야 돼요. 블로그나 아니면 뉴스레터에 먼저 글을 쓰시면 바로 효능감을 못 느낍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라도 꾸준히 글을 쓰면은 어느 정도 그게 터지는 게 있고요. 그 터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뭔가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글쓰기를 스타트업이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스타트업이 뭘 하냐면 매번 새로운 상품이나 제품들을 빠르게 만들고 시장에 내놔서 테스트하고 배우고 이거를 반복하는 활동이라고 저는 규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매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어쩌면 글쓰기거든요. 소셜미디어에. 그러니까 그거를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수익화를 꿈꾼다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글쓰기를 꾸준히 하면은 사람들이 모일 거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테스트를 또 하는 거예요. 저는 결국은 모든 사업은 다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테스트하고 배우고 이것의 반복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실패 확률이 적고요. 그렇게 안 해서 성공하신 분도 못 봤어요. 한 번에 되신 분들도 못 봤어요. 사실. 그래서 어떠셨나요? 조씨님 말씀처럼 빠르게 내 제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하는데 글쓰기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뉴스레터를 통해서 글쓰기를 하면서 조씨님도 만나고 해외에 있는 고객도 유치할 수 있었는데요. 글쓰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씨님의 솔로프리너 글쓰기 커뮤니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